이 선택, 여러분이라면 하셨겠습니까? 자식이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며 울부짖을 때 내 전재산이자 유일한 노의 이 작은 건물 하나를 단호하게 지켜낼 수 있는 부모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사람은 말이 아니라 선택으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을 위해 아낌없이 주는 것이 부모의 미덕이라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66 정숙 씨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식의 절박한 눈물 앞에서 손을 잡아주는 대신 문을 닫아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지키기로 했다고 말이죠. 오늘도 인생 풍경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과연 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가만히 마음의 결을 따라오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정숙 씨의 서글프지만 단단한 홀로서기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1장 남겨진 삶, 그리고 유일한 방파제. 66의 정숙은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다. 깨우는 사람도 없었고 바쁘게 출근해야 할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몸에 밴 수십 년의 습관은 시계보다 정확했다. 남편이 떠난 지 올해로 3년째였다. 처음에는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적막하던 집안도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다. 거실 창문을 열면 이른 아침에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다. 정숙은 그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주방으로 향했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대충 때우지 않았다. 잘 지은 흰쌀밥에 맑은 콩나물국, 그리고 정갈하게 담은 반찬 2가지. 그것이 정숙이 매일 아침 자신을 대접하는 방식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정숙은 남편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정숙에게는 아주 작은 보물이 하나 있었다. 남편이 평생 공장일 가리지 않고 몸을 갈아 넣으며 남겨준 변두리의 작은 3층짜리 상가 건물이었다. 건물이라고 부르기에도 무색할 만큼 낡고 허름한 콘크리트 덩어리였지만 정숙에게는 그것이 세상 그 어떤 성벽보다 단단한 방파제였다. 매달 보름이면 어김없이 통장에 찍히는 150만 원의 월세. 그 돈은 정숙이 자식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차비가 없어 친구들의 모임을 거절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자존심이었다. 엄마, 힘들면 언제든 말해. 명절마다 찾아와 건네는 아들의 말은 고마웠지만 정숙은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만큼 철없지 않았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순간 부모의 권위는 부서지고 관계는 비틀어진다. 정숙은 그것을 주변의 수많은 동년배들을 보며 뼈저리게 목격해왔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세차게 불던 화요일 오후였다. 정숙은 상가 1층 미용실 원장이 건넨 따뜻한 믹스커피를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아파트 복도 끝 익숙한 체구의 사내가 서성이는 것이 보였다. 37의 아들 민우였다. 평일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찾아올 아이가 아니었다. 정숙의 가슴이 툭 하고 아래로 떨어졌다. 자식을 키워본 어머니들은 안다. 예고 없는 자식의 방문은 10중 8구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민우의 어깨는 눈에 띄게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열었다. 민우는 신발을 벗으면서도 정숙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했다. 밥은 먹었니? 정숙이 물었다. 민우는 대답 대신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소리 하나에 정숙은 이미 직감했다. 또다시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민우의 사업 실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31살에 야심차게 시작했던 프랜차이즈 카페는 2년 만에 보증금까지 까먹으며 문을 닫았다.
그때 정숙은 남편과 살던 평수를 줄여 자금을 마련해 주었다. 부모니까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믿었다. 두 번째로 손을 댔던 무역 대리점 역시 쓰나미처럼 밀려온 경기 불황을 버텨내지 못했다. 그때는 남편의 마지막 보험금과 정숙의 쌈짓돈이 들어갔다. 이제 정숙에게 남은 것은 지금 살고 있는 낡은 아파트 한 채와 매달 150만 원을 뱉어내는 작은 상가 건물이 전부였다. 민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잘게 떨리고 있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진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민우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정숙은 주방에서 따뜻한 물을 끓여 잔을 건넸다. 물잔을 잡은 민우의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다. 이번에 거래처 하나가 부도가 났어. 물건값 들어올 게 막히니까 당장 이번 달 도래하는 어음을 못 막으면 연쇄 부도야. 엄마, 나 진짜 이번에 부도 나면 신용불량자 돼. 길바닥에 나앉는다고. 민우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다. 정숙은 차분하게 자식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가슴은 불이 붙은 것처럼 뜨거웠지만 눈빛만큼은 차갑게 유지하려 애썼다. 여기서 부모가 먼저 흔들리면 지옥이 시작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주길 원하니? 정숙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민우는 그 담담함이 서운했는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차가움이었는지 슬그머니 정숙의 눈치를 살폈다. 엄마 상가 있잖아. 그거 명의로 담보대출 조금만 받으면 돼. 오래 안 써. 딱 석 달만 쓰고 거래처 자금 회수되면 바로 상환할 거야. 내 명의로는 이미 한도가 꽉 차서 그래. 엄마, 나 한 번만 살려줘.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마지막이라는 말. 정숙은 그 단어를 지난 몇 년간 몇 번이나 들었는지 셀 수 없었다. 자식들은 늘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돈의 생리는 그렇지 않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제방은 구멍을 메운다고 막아지지 않는다. 더 큰 물이 밀려와 결국 제방 전체를 무너뜨릴 뿐이다. 정숙은 베란다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파트 단지 내의 나뭇잎들이 바람에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저 나무들은 뿌리가 깊어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의 노후는 그렇지 않다. 조그마한 균열 하나에도 평생을 쌓아 올린 삶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진다. 민우는 정숙의 침묵을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였는지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 온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은행에서 상담받은 대출 신청서와 인감증명서 요구서였다. 철저하게 준비된 서류들을 보며 정숙은 묘한 배신감을 느꼈다. 아들은 이미 엄마의 자산을 자신의 패배를 메울 소모품으로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우야. 정숙이 아들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다. 엄마가 이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어떻게 사는지 너도 알지?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지, 엄마. 내가 그 돈 탐내는 거 아니잖아. 대출 이자는 내가 꼬박꼬박 낼 거고 원금도 석 달 뒤면 깔끔하게 정리한다니까. 엄마한테 피해 안 가게 해. 민우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다. 젊은 날의 호기와 자신감은 사라지고 당장의 불을 끄기 위해 급급한 채권자의 얼굴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정숙은 탁자 위의 서류 봉투를 가만히 밀어내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라. 엄마도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민우는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서류를 챙겨 일어섰다.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정숙은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온몸의 진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았다. 거실의 시계 바늘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똑딱, 똑딱.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정숙은 일생일대의 가장 거대한 절벽 앞에 홀로 서 있음을 느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다고 자부했다. 좋은 옷 한 벌 사입지 않고 맛있는 음식 한 번 마음 편히 먹지 못하며 키운 자식이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이제 나의 마지막 생존주를 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었다. 정숙은 텅 빈 방 안에서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이 거실을 가득 채울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것은 참으로 기묘했다. 젊은 시절에는 열심히 일하고 자식을 잘 키워내면 그것으로 숙제가 끝나는 줄 알았다. 하지만 노년에 마주하는 숙제는 이전의 것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정답이 없었고 누구도 대신 풀어주지 않았다. 오롯이 혼자의 힘으로 내 몸 하나와 내 자존심 하나를 지켜내야 하는 처절한 싸움이었다. 정숙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마른 손을 어루만졌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다. 이 손으로 남편을 배웅했고 자식을 길렀다. 이제 이 손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빈 껍데기가 되어 동정을 구하는 삶일까? 아니면 매정하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내 삶의 울타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삶일까? 정숙의 긴 밤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제2장 죄책감이라는 가장 잔인한 덕. 민우가 다녀간 뒤로 정숙의 집은 차가운 침묵에 잠겼다. 째깍거리는 벽시계 소리만이 거실을 채웠다. 정숙은 식탁 앞에 앉아 켜지지 않은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머릿속에서는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가 맴돌았다. 부도, 신용불량자, 길바닥. 그 무서운 단어들이 가슴을 사정없이 찔러댔다. 부모에게 자식의 고통은 자신의 고통보다 크게 다가온다. 그것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이 가진 공통된 약점이었다. 정숙은 그 약점이 지금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음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밥을 지으려 쌀을 씻다가 문득 손을 멈추었다. 서류 봉투가 있던 자리가 유난히 크게 보였다. 민우는 어릴 때부터 유독 손재주가 좋고 영리했다. 원하는 대학에 찰떡같이 붙었을 때 남편과 함께 동네 잔치를 벌였던 기억이 선명했다. 자식은 부모의 훈장이자 삶의 이유였다. 그런 아들이 37이 되어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다. 정숙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대출 한 번만 받아주면 내 아들이 살 수 있는데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질문은 꼬리를 물고 정숙을 괴롭혔다. 오후가 되자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 화면에 뜬 이름은 며느리였다. 정숙은 침을 한번 삼키고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잔뜩 물기 어린 목소리였다. 어머니, 민우 씨 어제 다녀갔죠? 저 정말 매일 잠을 못 자요. 애들 학원비는 고사하고 당장 다음 달 아파트 관리비 낼 돈도 없어요. 어머니가 상가 건물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이자 안 밀리고 꼭 낼게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며느리의 울음 섞인 호소는 정숙의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었다.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애미야, 내 마음도 편치 않다. 하지만 그 건물은 나와 내 아버지가 평생 고생해서 남긴 마지막. 정숙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저편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죽은 아버님 유산이 지금 살아있는 아들 목숨보다 중요하세요? 민우 씨 잘못되면 저희 가족 다 끝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원망으로 변해 있었다. 딸깍. 전화가 끊겼다. 정숙은 멍하니 전화를 쥔 채 서 있었다. 냉정하다는 말. 그 한마디가 화살처럼 날아와 정숙의 심장에 박혔다. 며느리의 전화는 시작에 불과했다. 저녁에는 시동생에게서 연락이 왔다. 남편의 동생이자 민우의 작은아버지였다.
형님, 저 민우 작은아빠입니다. 민우 얘기 들었습니다. 형님 참 대단하십니다. 자식이 당장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는데 그깟 건물 하나 손에 쥐고 안 놔주십니까? 나중에 죽으면 다 민우 줄 거 아닙니까? 살아서 자식 고비 넘기게 해주는 게 부모 도리 아닙니까? 시동생의 이성적인 척하는 다그침은 정숙의 죄책감을 분노로 바꾸어 놓았다. 자네가 민우 인생 대신 살아줄 건가? 남의 일이라고 말 참 쉽게 하네. 정숙은 처음으로 시동생에게 쌀쌀맞게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정숙은 이불을 뒤집어 썼다. 사방에서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기분이었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이기적이고 독한 이기주의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왜 내 노후는 걱정해주지 않을까? 정숙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만약 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고 아들이 원금을 갚지 못해 건물이 경매로 날아간다면 그때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시동생도 며느리도 심지어 아들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그것이 노년이 마주하는 가장 차갑고 잔인한 진실이었다. 정숙은 조용히 일어나 서랍 깊숙한 곳에서 통장을 꺼냈다. 남편이 살아생전 이건 절대 자식 주지 말고 당신 목숨처럼 쥐고 있어라며 신신당부했던 건물 명의의 통장이었다. 통장 겉면은 세월의 흔적으로 달아 있었다. 정숙은 손끝으로 통장을 어루만졌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새벽 시장 바닥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모은 피 같은 돈이었다.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을 참아가며 지켜낸 건물이었다. 자식이라는 이름에 덫에 걸려 이 소중한 삶의 훈장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는 없었다. 인간의 자존감은 어디서 나오는가? 정숙은 그것이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경제적 독립에서 나온다고 믿었다. 당장 자식이 가엾다고 해서 내 방패를 넘겨주는 순간 나는 자식의 눈치를 보며 한 달 용돈 몇십만 원에 벌벌 떠는 뒷방 노인네로 전락할 것이 뻔했다. 그런 삶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부모는 결국 자식에게 미움받기 마련이다. 정숙은 주변 복지관에서 만난 수많은 노인들의 신세 한탄을 떠올렸다. 자식에게 집 넘겨주고 원룸을 전전하는 최 씨 아들 사업 자금 대줬다가 요양원에 버려지듯 들어온 이 씨. 그들의 모습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정숙의 정신은 오히려 명징해졌다. 눈물은 말라버렸고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단단한 결의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죄책감이라는 잔인한 덫에 걸려 허우적거리기에는 내게 남은 인생이 너무도 소중했다. 나이 66, 세상 기준으로는 저무는 해일지 몰라도 정숙에게는 여전히 잘 살아내야 할 소중한 하루하루였다. 자식의 실패를 부모가 대신 책임져주는 문화는 이제 끝나야 했다. 냉정하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자식의 인생과 내 인생을 명확히 분리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불을 켜고 달력을 바라보았다. 내일은 민우와 약속한 날이었다.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기로 한 그 결전의 날. 정숙은 화장대 앞으로 걸어가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눈빛이 살아있었다. 더 이상 죄책감에 흔들리는 나약한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다.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남은 삶과 자존감을 지켜내려는 단호한 여성의 얼굴이 거울 속에 있었다. 정숙은 깊은 숨을 내쉬며 내일 아들이 가져올 서류에 찍을 도장 대신 자신의 마음속에 단단한 도장을 찍었다.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고. 제3장 비로소 나를 지키기로 했다. 약속한 날 아침이 밝았다. 정숙은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었다. 몇 년 동안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감색 재킷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거울 속 여인은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다. 가방 안에 지갑을 넣으면서 정숙은 서랍 속에 든 인감도장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평생 가족을 위해 찍어왔던 그 도장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도장을 가방에 넣지 않았다. 빈 가방의 지퍼를 닫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으나 정숙은 이내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약속 장소는 상가 근처의 한 한적한 카페였다. 정숙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구석 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전화를 붙잡고 있던 민우가 보였다. 하루 사이에 아들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다. 부모의 마음 한구석이 욱신거렸지만 정숙은 짐짓 이성적인 걸음걸이로 다가가 아들의 맞은편에 앉았다. 민우는 정숙이 앉자마자 반색하며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은행 대출 심사 서류였다. 엄마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은행 담당자한테 미리 말해놨어요. 여기 서명하고 인감 도장만 찍으면 오후에 바로 자금 실행된대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일말의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당연히 부모가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는 확신이 묻어나는 태도였다. 정숙은 탁자 위에 놓인 서류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빽빽한 글씨들과 붉은색 도장자리가 정숙의 노후를 집어삼키려는 괴물의 입처럼 보였다. 정숙은 서류를 덮고 민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민우야. 정숙의 차분한 목소리에 민우가 서류를 넘기던 손을 멈췄다. 엄마 대출 못 해준다. 카페 안의 소음이 순간 멀어지는 듯했다. 민우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는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보았다. 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해주시기로 했잖아요. 지금 당장 안 막으면 저 진짜 부도라니까요. 아들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언뜻 머물렀지만 정숙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래, 들었다. 내가 힘들고 절박하다는 것 잘 안다. 하지만 이 상가는 나와 내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남긴 마지막 보루다. 이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이자 자존심이야. 내가 이걸 담보로 대출을 받아줬다가 잘못되면 엄마는 어떻게 살아야 하니? 그때 내가 엄마 노후를 책임질 수 있겠니? 정숙의 다소 냉정한 질문에 민우는 얼굴을 붉혔다. 엄마, 제가 안 갚는다고 안 했잖아요. 석 달만 쓰고 바로 상환한다니까요. 왜 아들을 못 믿으세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다. 돈이라는 건 인간의 신용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더구나. 넌 이미 2번이나 실패했고 그때마다 엄마는 내 살점을 떼어내어 줬다. 이제 내게 남은 건 이 몸 하나와 상가뿐이다.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나를 지키기로 했다. 정숙은 가방을 품에 꼭 쥐었다. 그 가방은 세상의 모진 비바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와도 같았다. 민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평생 자신에게 순종적이고 아낌없이 주기만 하던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거절은 아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엄마 건물이 자식 목숨보다 중요해? 자식이 죽겠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독해? 민우는 거칠게 서류를 챙겨 가방에 집어넣었다. 탁자가 덜컹거렸고 아들의 입에서 나온 독하다는 말이 정숙의 가슴을 때렸다. 어제 시동생에게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아픈 비수였다. 엄마 뜻이 그렇다면 알겠어요. 앞으로 저 부도 나서 폐인되든 말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향후 손주들 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자식 버린 엄마를 내가 왜 부모 대접해야 합니까? 민우는 매몰차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정숙은 찻잔을 든 손을 덜덜 떨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눈물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자식에게 천륜을 끊겠다는 소리를 들은 부모의 심정은 지옥 그 자체였다. 정숙은 멍하니 카페에 앉아 밖을 내다보았다. 아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사방이 꽉 막힌 벽처럼 답답했고 이대로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왔다. 하지만 정숙은 잔을 내려놓고 심호흡을 크게 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아냈다. 비참하고 슬펐지만 신기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단단한 중심이 잡히는 기분이 들었다. 늘 자식의 요구에 전전긍긍하며 이리저리 휘둘리던 나약한 부모의 허울을 비로소 벗어던진 느낌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평소보다 천천히 걸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하늘은 맑았다. 정숙은 상가 1층에 들러 미용실 원장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자신의 아파트로 올라왔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정막이 정숙을 맞이했다. 정숙은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쳤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잘했다, 정숙아. 잘 선택한 거다. 정숙은 스스로의 이름을 부르며 위로했다. 이번 선택은 단순히 돈을 지킨 것이 아니었다. 남은 생 동안 한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와 자식의 그늘에서 벗어나 내 삶을 온전히 책임지겠다는 주체적인 선언이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노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성숙한 지혜이자 슬픈 용기였다. 정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비록 눈앞의 현실은 아들과의 단절이라는 가혹한 형벌을 내렸지만 정숙은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을 후회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밤은 깊어갔고 정숙의 내면은 그 어떤 때보다 단단한 철벽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런 말이 있죠. 부모의 품 안에서 자란 자식은 결코 스스로 걷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자식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모른 척 등 돌릴 수 있는 부모의 심정은 오죽했겠습니까? 피가 마르고 뼈가 꺾이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탱해 주면 다음에 또 기대올 것이고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부모와 자식 모두의 파멸뿐이라는 것을요. 내 노후를 지키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존이라는 사실을 직시한 순간이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나라면 이 선택을 했을까? 한 번쯤 내 자식과 내 노후의 모습을 이 장면에 대입해 보게 되지 않으십니까? 제사장 폭풍이 지나간 자리, 홀로 서는 연습. 결정 같았던 그날 이후 정숙의 세상은 급격하게 고요해졌다. 아들의 호언장담대로 민우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다. 매 주말마다 형식적으로라도 걸려오던 안부 전화도 가끔씩 휴대폰 화면을 채우던 손주들의 재롱 섞인 사진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속 아들의 가족은 정숙이 없는 그들만의 세상에서 여전히 활짝 웃고 있었다. 정숙은 그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화면을 껐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비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주변 친척들의 냉대도 고스란히 정숙의 몫이었다. 시동생은 다른 일가 친척들에게 정숙을 자식이 죽든 말든 자기 재산만 쥐고 있는 독한 형수로 포장해 퍼뜨렸다. 가끔 동네 마트나 시장에서 마주치는 친척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은근히 정숙을 피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평생 성실하고 모나지 않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정숙이었다. 나이 66에 주변 사람 모두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처지가 된 것은 생각보다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어떤 날은 억울함에 자다가도 눈이 번쩍 뜨였고 가슴이 답답해 밤새 거실을 서성였다. 하지만 정숙은 무너지지 않기로 했다. 내가 선택한 길이었고 내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라면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정숙은 일부러 더 바쁘게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 집안의 창문을 열고 구석구석 먼지를 닦아냈다. 이불을 털고 베개 커버를 자주 세탁했다. 집안의 캐캐묵은 외로움의 냄새가 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혼자 먹는 밥상일수록 생선 한 토막이라도 정성껏 구워 올렸고 예쁜 접시에 반찬을 정갈하게 담았다. 내가 나를 대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진리를 몸소 실천하는 과정이었다. 오후에는 무작정 밖으로 나갔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프로그램의 문을 두드린 것도 그때였다. 평생 살림만 하느라 배움이라는 단어와 거리를 두고 살았던 정숙이었다. 그녀가 선택한 것은 스마트폰 활용 방과 가벼운 스트레칭 교실이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 속 아이콘들을 누르는 것조차 서툴러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다. 주변의 다른 노인들은 척척 해내는 것 같은데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아 도망치고 싶은 순간도 많았다. 하지만 정숙은 그때마다 카페에서 매정하게 돌아서던 아들의 뒷모습을 떠올렸다. 여기서 포기하면 나는 평생 누군가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나약한 노인으로 남을 뿐이다. 정숙은 입술을 깨물고 강사에게 다시 한번 질문했다. 몇 주가 지나자 기적이 일어났다. 맨 앞자리에 앉아 필기까지 해가며 열성적으로 들은 덕분에 정숙은 동년배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스마트폰 기능을 익히게 되었다. 이제는 혼자서 은행 어플로 관리비를 송금하고 복지관 식단표를 확인하며 가끔 필요한 생필품을 모바일로 주문하는 일까지 척척 해냈다. 작은 기계 하나를 스스로 다룰 수 있게 되었을 뿐인데 정숙의 마음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성취감과 자부심이 차올랐다. 타인에게 고개 숙여 부탁하지 않고 내 손으로 내 삶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존감의 시작이었다. 상가 건물에 대한 관리도 이전보다 훨씬 철저히 했다. 예전에는 남편이 하던 대로 대충 부동산에 맡겨두었지만 이제는 정숙이 직접 일주일에 2번씩 상가를 찾아가 복도를 청소하고 계단 보수 상태를 점검했다. 1층 미용실 원장과 세탁소 사장은 그런 정숙의 모습을 보며 혀를 내둘렀다. 아이고, 정숙 씨. 건물주가 이렇게 직접 청소까지 하니까 상가가 아주 훤해지네. 남편분 살아계실 때보다 건물이 더 깔끔해졌어. 그들의 진심 어린 칭찬은 정숙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내 노동과 정성으로 내 자산을 지켜내고 있다는 실감이 정숙을 단단하게 지탱해 주었다. 물론 문득문득 찾아오는 외로움의 밀물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나 유난히 길고 어두운 겨울밤이 찾아오면 자식에 대한 서운함과 미안함이 뒤섞여 눈물이 쏟아지기도 했다. 내가 정말 독한 부모인 걸까? 민우가 정말 잘못되면 어쩌지? 그런 약한 마음이 고개를 들 때마다 정숙은 거실 거울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당당한 눈빛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정숙아, 흔들리지 마라. 내가 무너지면 내 아들도 영원히 일어서지 못한다. 그것은 아들을 향한 매정한 외면이 아니라 자식을 진정으로 독립시키기 위한 부모로서의 마지막 교육이자 인내였다. 66의 나이 세상은 이 나이를 인생의 황혼기라 부르며 정리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숙에게 지금의 삶은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이었다.
자식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온전히 나라는 인간의 삶에 집중하는 시간.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아왔던 정숙은 이제야 비로소 정숙이라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찾아가고 있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 자존감과 존엄을 내 손으로 지켜내겠다는 그 단호한 결의가 껍데기만 남았던 그녀의 노후를 가장 아름답고 단단한 보석으로 빚어내고 있었다. 정숙은 오늘도 자신만의 속도로 흔들림 없이 인생의 후반전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다. 제오장 홀로 피어난 노년의 향기. 아들과의 단절이 가져다 준 슬픔은 시간이 흐르며 차츰 단단한 굳은 살로 변해갔다. 정숙은 이제 더 이상 휴대폰 화면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여전했지만 그 시간을 채우는 일상의 밀도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정숙의 하루는 자식을 향한 걱정이 아니라 오롯이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정으로 빼곡하게 채워졌다. 가장 큰 변화는 정숙의 서재이자 거실 한 구석에 마련된 작은 책상에서 시작되었다. 복지관 스마트폰 반을 졸업한 정숙은 이번에는 시니어 수필 창작반에 등록했다. 평생 가슴속에만 묻어두었던 이야기들, 남편을 먼저 보내고 느꼈던 적막함, 자식을 키우며 겪었던 수많은 애환을 거친 연필 끝으로 종이 위에 꾹꾹 눌러 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문장을 이어붙이는 것조차 부끄러웠고 다른 이들에게 내 글을 보여주는 것이 망설여졌다. 하지만 강사 부부와 동료들의 격려 속에 정숙의 글은 조금씩 깊이를 더해갔다. 정숙이 쓴 첫 번째 수필의 제목은 내 인생의 방파제였다. 남편이 남겨준 작은 상가 건물에 대한 이야기이자 죄책감이라는 덫을 깨고 나와 자기 자신을 지켜내기로 결심했던 잔인하고도 찬란했던 그날의 기록이었다. 글을 쓰는 동안 정숙은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정화의 과정이었다. 글 속에서 정숙은 더 이상 피해자나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당당한 서사의 주인공이었다. 복지관에서 만난 동년배들과의 관계도 정숙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예전에는 자식 자랑, 손주 자랑 바쁜 노인들의 틈바구니에서 기가 죽거나 할 말이 없어 겉돌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제 정숙은 자식 이야기가 나오면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지을 뿐 더 이상 부러워하거나 주눅 들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최근에 읽은 책 이야기, 새로 배운 디지털 기능, 혹은 주말에 다녀온 작은 여행지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식의 성취를 자신의 훈장으로 삼으려는 노인들 사이에서 오롯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정숙의 모습은 단연 돋보였다. 동료들은 그런 정숙을 향해 은근한 동경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정숙 씨는 어쩜 그렇게 늘 당당하고 우아해? 자식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자기 삶 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 그 말은 정숙이 흘린 눈물에 대한 세상의 가장 따뜻한 보상이었다. 경제적인 독립이 주는 안도감은 정숙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매달 들어오는 150만 원의 월세는 정숙의 손에서 아주 규모 있고 가치 있게 쓰였다. 정숙은 매달 일정 금액을 떼어 자신을 위한 건강검진과 실손보험료를 챙겼고 제철에 나오는 신선한 식재료를 사는데 아끼지 않았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역시 스스로를 지키는 중요한 책임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남은 돈으로는 평소 가보고 싶었던 전국의 작은 사찰들을 찾아다니는 홀로 여행을 시작했다. 기차표를 예매하고 숙소를 예약하는 모든 과정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스스로 해결했다.
기차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정숙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깊은 해방감과 자유를 만끽했다. 반면 시동생을 비롯한 친척들의 냉대는 신기하게도 서서히 잦아들었다. 정숙이 아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재산을 지켜내자 처음에는 매정하다며 손가락질하던 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정숙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만약 정숙이 그때 재산을 다 내어주고 빈털터리가 되어 친척들에게 손을 벌리거나 신세 한탄을 했다면 그들은 정숙을 가엾게 여기기보다 피하고 무시했을 것이 뻔했다. 인간관계의 서글픈 진실을 정숙은 노년이 되어서야 깨달았다. 내가 내 삶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단단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타인도 나를 존중하고 함부로 흔들지 못한다는 것을 말이다. 66의 정숙은 이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깊은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눈가와 이마의 주름은 인생의 훈장처럼 자연스러웠고 단정하게 빗어 넘긴 흰머리는 노년의 품격을 더해 주었다. 평생을 아내로 어머니로 살며 타인의 기준에 맞춰 흔들리던 정숙은 인생의 마지막 모퉁이에서 비로소 나라는 인간의 진짜 자존감을 완성해 가고 있었다. 자식이라는 소중한 존재마저도 내 삶의 주체성을 침범할 수 없음을 선언했던 그 서글픈 용기가 껍데기만 남을 뻔했던 그녀의 노후를 가장 향기롭고 아름다운 화원으로 가꾸어내고 있었다. 정숙은 오늘도 자신만의 속도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인생의 후반전을 가장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제육장 침묵을 깨고 날아온 소식. 계절이 7번 바뀌는 동안 정숙의 집 전화기는 고요했다. 아들 민우와의 단절은 그렇게 무정하게 이어졌다.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은 참 잔인해서 시간이 흐르니 매일 밤 정숙의 가슴을 후벼 파던 서운함과 분노도 차츰 무뎌져 갔다. 이제 정숙은 아들의 생일이나 명절이 찾아와도 마냥 눈물 짓지 않았다. 그저 그 아이도 자기 인생의 몫을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으려니 먼 발치에서 마음으로만 담담히 빌어줄 뿐이었다. 자식을 내 몸에서 완전히 독립시키는 일은 품 안에서 기를 때보다 몇 배는 더 큰 인내와 침묵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숙은 하루하루 체감하고 있었다. 유난히 햇살이 따스했던 5월의 어느 목요일 오후였다. 정숙은 거실 테이블에 앉아 복지관 문예지에 실릴 수필 원고를 수정하고 있었다. 적막한 집안에 낯선 진동 소리가 울렸다. 정숙은 탁자 위에 놓인 스마트폰을 바라보았다. 화면에 뜬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은 낯선 일반 전화번호였다. 보이스피싱이거나 광고 전화겠거니 생각하며 무심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정숙의 차분한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잠시 동안 수화기 너머에서는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다. 아무 말이 없기에 전화를 끊으려던 찰나 익숙하지만 조금은 거칠고 가라앉은 목소리가 정숙의 귀를 때렸다. 엄마, 민우였다. 무려 2년 만에 들어보는 아들의 목소리였다. 순간 정숙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다. 당장이라도 민우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밥은 먹고 다니니? 하고 소리치고 싶은 부모의 본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정숙은 허벅지를 지그시 누르며 감정을 억눌렀다. 여기서 다시 예전의 나약한 부모로 돌아가서는 안 되었다. 그래, 민우구나. 잘 지냈니? 정숙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덤덤하게 나갔다. 아들은 어머니의 차분한 반응에 잠시 주춤하는 듯 하더니 이내 나지막한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다. 엄마, 저 민우예요. 지난주에 법인 정리 깔끔하게 끝냈어요. 신용불량자까지는 안 갔고
자잘한 빚들은 제가 가진 차랑 예금 다 처분해서 겨우 막았어요. 엄마가 돈 안 해주셔서 원망 많이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맞았어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고백에 정숙은 숨을 죽였다. 민우의 이야기는 덤덤하지만 치열했다. 2년 전 정숙이 상가 담보대출을 거절한 당일 민우는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절망했다고 했다. 어머니를 향한 원망과 분노로 눈이 뒤집혀 한 달 동안은 매일 술로 밤을 지새웠다. 하지만 거래처의 독촉과 당장 눈앞에 닥친 생계의 위협은 민우를 마냥 주저앉아 있게 두지 않았다. 부모라는 마지막 비상구가 완전히 닫혔음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민우의 마음속에 내가 내 힘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생존 본능이 깨어난 것이었다. 민우는 자존심을 버리고 채권자들을 찾아다니며 무릎을 꿇었다. 상환 계획서를 작성해 진심으로 읍소했고 살고 있던 아파트 평수를 과감히 줄여 단칸방 월세로 이사를 감행했다. 며느리 역시 원망을 멈추고 마트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다. 민우는 낮에는 유통사무실의 말단 직원으로 취직해 고개를 숙였고 밤에는 밤새도록 배달 대행 오토바이를 몰았다. 37의 나이에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일은 뼈가 부서지는 고통이었지만 신기하게도 부모의 돈으로 사업을 하며 겉멋만 들었을 때보다 마음은 훨씬 단단해졌다고 했다. 엄마, 그때 만약 엄마가 상가 대출해줬으면요. 저 그거 한 달도 못 버티고 다 날렸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엄마 원망하면서 더 큰 돈 요구했겠죠. 결국 엄마 노후도 망치고 제 인생도 영원히 쓰레기통에 처박혔을 거예요. 저 이제 배달일 줄이고 저번 달부터 작은 유통회사 정직원으로 출근해요. 월급은 예전 사업할 때보다 적지만 내 힘으로 벌어서 가족들 먹여 살리니까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예전의 조급함과 허세가 싹 거쳐 있었다. 묵직하고 단단한 진짜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의 목소리였다. 정숙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난 2년 동안 독한 부모라는 손가락질을 견뎌내며 홀로 외로움을 삼켰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선택했던 그 모질고 매정했던 거절이 결국 내 자식을 지옥에서 건져 올리고 스스로 서게 만든 가장 깊은 사랑에 매였음이 증명된 순간이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다. 고생했다, 민우야. 정말 고생 많았다. 내가 스스로 일어서 줄 엄마는 믿고 있었다.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정숙에게 청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애들이랑 같이 집으로 찾아뵈도 될까요? 미용실 원장님 통해서 엄마 복지관 다니시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신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죄송해요, 엄마. 너무 늦게 전화해서. 정숙은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끝까지 품격을 잃지 않았다. 그래, 주말에 와라.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맛있게 해두마. 전화를 끊고 난 후 정숙은 스마트폰을 가슴에 꼭 안았다. 창밖에 5월 햇살이 거실 가득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정숙은 거울 앞으로 걸어갔다. 거울 속 여인은 눈물이 범벅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활짝 웃고 있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 자존감을 지키고 내 삶을 책임지겠다는 결단이 가져온 결말은 너무도 찬란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가 당당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인내라는 것을 정숙은 비로소 깨달았다. 정숙의 노후는 이제 외로운 섬이 아니었다.
스스로 빛을 내는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등대였다. 결국 중요한 건 내 삶의 운전대를 자식에게 넘겨주지 않는 단호함입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무게에 짓눌려 내 노후의 보루를 넘겨주는 순간 부모의 권위도 존엄도 함께 무너집니다. 정숙 씨가 도장을 찍지 않은 건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비로소 자기 자신을 한 인간으로 존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단단하게 서 있어야 비로소 자식도 기댈 언덕이 생기는 법이니까요. 이 선택 과연 맞았을까요? 자식을 외면했다는 비난 속에서 나를 지켜낸 정숙 씨의 이 결단이 여러분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궁금합니다. 제7장 2년 만의 재회, 그리고 눈물의 밥상. 토요일 아침 정숙의 주방은 이른 새벽부터 분주했다. 오랜만에 가스레인지 위에 커다란 냄비가 올려졌고 뭉근한 불 위에서 갈비찜이 달콤하고 짭조름한 냄새를 풍기며 끓고 있었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홀로 조용히 채워졌던 정숙의 집안에 다시금 사람 사는 냄새와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정숙의 손길은 바빴지만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했다. 예전처럼 자식의 방문에 안절부절 못하며 간을 보거나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할 뿐 정숙의 내면은 이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잡혀 있었다.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정숙은 앞치마에 손을 닦고 현관문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2년 전 분노에 가득 차 문을 박차고 나갔던 아들 민우와 며느리, 그리고 그새 훌쩍 자란 손주들이 서 있었다. 민우의 얼굴은 눈에 띄게 까맣게 그을려 있었고 손등에는 배달 오토바이를 몰며 생긴 거친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며느리 역시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에 편안한 차림이었다. 2년 전에 그 사치스럽고 조급했던 기색은 온데간데 없었다. 어머니,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며느리가 먼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며 눈시울을 붉혔다. 정숙은 말없이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오느라 고생했다. 어서 들어오너라. 거실로 들어선 아들 가족은 잠시 낯설어하는 듯 했으나 이내 정숙이 정갈하게 차려놓은 식탁 앞으로 모여들었다. 2년 만에 마주 앉은 밥상이었지만 무거운 침묵 대신 담백한 대화가 오갔다. 민우는 갈비찜을 한 입 먹더니 고개를 숙였다. 엄마, 이 맛이 정말 그리웠어요. 그동안 못난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셨죠. 정말 죄송해요.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정숙은 잔잔하게 미소를 지었다. 아니다. 나는 아주 잘 지내고 있었다. 복지관에서 글도 배우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면서 내 인생을 아주 성실하게 살아냈지. 그래서 내 걱정할 틈이 별로 없었다. 정숙의 당당하고 여유로운 대답에 민우는 서운해하기보다 오히려 깊은 안도감을 느끼는 눈치였다. 만약 정숙이 지난 2년 동안 아들을 원망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건강을 해친 채 초라하게 앉아 있었다면 민우의 마음에는 평생 지우지 못할 무거운 죄책감과 짐이 얹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가 자신의 선택을 믿고 스스로의 삶을 멋지게 가꾸어낸 모습을 보며 민우는 비로소 부모라는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한 사람의 독립된 성인으로서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평안임을 두 사람은 말없이 소통하고 있었다. 점심 식사가 끝난 후 며느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거실에서 스마트폰으로 복지관 문예지에 실린 정숙의 수필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 민우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자청했다.
앞치마를 두르고 싱크대 앞에 선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정숙은 묘한 감회에 젖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자란 귀한 아들이었다. 부모의 과보 속에서 나약하게 자랐던 아이가 인생의 벼랑 끝에서 부모의 단호한 거절이라는 매를 맞고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설거지를 마친 민우는 정숙의 맞은편에 앉아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두꺼운 현금 뭉치가 아닌 정성껏 쓴 손편지와 소박한 액수의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엄마, 이번 달 정직원 되고 처음으로 받은 보너스예요. 옛날에 엄마한테 몇 천만 원씩 턱턱 빌려가던 거에 비하면 정말 부끄러운 액수지만 이건 정말 제가 새벽잠 안 자고 땀 흘려번 순수한 제 돈이에요. 엄마 맛있는 거 사드세요. 민우의 손가락 끝에 박인 굳은 살이 정숙의 눈에 들어왔다. 정숙은 그 봉투를 가만히 받아들었다. 젊은 시절 아들이 대기업에 합격해 가져왔던 그 어떤 선물보다 수억 원의 사업 자금을 굴리며 호기를 부리던 시절보다 지금 아들이 건넨 30만 원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값지게 다가왔다. 그래, 고맙다. 아주 귀하게 잘 쓰마. 정숙은 봉투를 서랍 깊숙한 곳 자신의 통장 옆에 소중히 보관했다. 그것은 아들이 흘린 땀방울이자 정숙이 지켜낸 자존감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열매였다. 주말 오후에 햇살이 베란다를 지나 거실 깊숙이 들어왔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고 며느리는 정숙에게 새로 배운 요리 레시피를 물어보며 살갑게 굴었다. 2년 전 천륜이 끊어질 것 같았던 그 잔인했던 폭풍의 자리에 비로소 서로를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하는 성숙한 가족의 사랑이 피어나고 있었다. 부모는 자식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존엄을 지켰고 자식은 부모의 재산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했다. 이보다 더 완벽한 홀로서기는 없었다. 정숙은 거실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숨을 쉬었다. 가슴속을 꽉 채우고 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따뜻한 햇살 속에 흔적도 없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나이 66, 인생에 저물어가는 황혼이라 생각했던 그 시기에 정숙은 자신을 지켜내는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 자존감을 지켜내야 한다는 그 단호한 용기가 결국 자신은 물론이고 가장 사랑하는 자식의 인생까지 구원해낸 것이다. 정숙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평온하고 단단한 미소가 머물고 있었다. 제8장 나를 지키는 독한 사랑, 인생의 완성. 아들 가족이 돌아간 일요일 저녁, 정숙의 집은 다시 원래의 고요함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고요는 2년 전 아들이 문을 박차고 나갔을 때의 시리고 잔인한 적막이 아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단단하게 뿌리내린 대지처럼 아늑하고 평온한 안도감의 침묵이었다.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이 쥐어주고 간 30만 원이 든 봉투를 다시 한번 꺼내보았다. 거친 손글씨로 어머니 감사합니다라고 적힌 문구를 보며 정숙은 나지막이 미소를 지었다. 정숙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도심의 밤하늘은 별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멀리서 빛나는 가로등 불빛들이 따뜻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문득 66회를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한편의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삶이었다. 내 이름 석자보다는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불리는 것이 당연했던 시간들이었다. 그 시간 동안 정숙은 단 한 번도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 언제나 자식이 우선이었고 가족이 먼저였다. 만약 2년 전 그날
죄책감과 정에 이끌려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 도장을 찍어주었더라면 지금 자신의 모습은 어땠을까? 정숙은 가만히 상상해 보았다. 아들의 호언장담과 달리 사업은 결국 부도가 났을 것이고 남편이 남겨준 유일한 유산인 상가는 경매로 넘어가 타인의 손에 들어갔을 것이다. 매달 나오던 150만 원의 월세가 사라진 정숙은 당장 관리비와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극빈층 노인으로 전락했을 것이 뻔했다. 자식에게 푼돈을 구걸하듯 눈치를 보며 원망과 서글픔으로 남은 생을 피폐하게 채워갔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자존감이 완전히 박살난 초라한 종말이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정숙은 혼잣말로 방 안의 침묵을 깨우며 중얼거렸다. 이 평범하고도 냉정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 참으로 많은 눈물과 외로움의 시간을 통과해야 했다. 시니어의 노후라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 쉬어가는 시기가 아니다. 젊은 날의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 비로소 나라는 인간의 본질과 마주하고 내 삶을 온전히 내 힘으로 경영해 나가야 하는 가장 주체적이고도 엄숙한 인생의 후반전이다. 이 시기에 자식이라는 이유로 내 생존주를 넘겨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무책임한 방임이자 동반 자살과 같은 어리석음이었다. 정숙은 책상 앞으로 걸어가 연필을 잡았다. 복지관 수필 창작 반에서 새로 쓰기 시작한 글의 마지막 단락을 채워 넣기 위해서였다. 주름진 손으로 원고지 위에 글자를 적어 내려가는 정숙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식의 실패를 대신 감당해주며 나약한 의존증을 키우기보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매정한 벽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독하고도 깊은 사랑이다. 나는 나를 지켰고 그 선택으로 내 아들도 지켜냈다. 내 나이 66,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었다. 원고지의 마지막 칸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 정숙은 깊은 호흡과 함께 연필을 내려놓았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카타르시스와 해방감이 밀려왔다. 자식에게 천륜을 끊겠다는 소리를 들으며 지켜냈던 그 독한 결단이 결국 노년의 자존감을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하게 지켜내는 방패가 되었고 자식에게는 스스로 서는 법을 가르친 가장 위대한 교육이 되었음이 인생의 완성을 통해 증명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어김없이 6시에 눈을 떴다. 창문을 열자 싱그러운 5월의 아침 공기가 온 집안을 채웠다. 정숙은 정갈하게 아침상을 차려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친 뒤 단정한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겨 들었다. 오늘은 복지관 동료들과 함께 정동길로 작은 가을 소풍을 가기로 약속한 날이었다. 문을 열고 나서는 정숙의 걸음걸이는 가벼웠고 등은 곧게 펴져 있었다. 그녀의 거칠고 주름진 얼굴에는 뒷방 늙은이의 쓸쓸함 대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지켜낸 자의 당당함과 품격이 향기롭게 묻어나고 있었다. 정숙의 인생 이막은 이제 막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자식도 사회도 심지어 세월도 내 노후를 대신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정숙 씨가 보여준 그 독하고 서글픈 결단은 결국 자식을 살리고 자신을 구원한 데의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껍데기만 남은 이 노후를 원망하며 살아가기보다는 내 삶을 온전히 지켜내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니어들이 가져야 할 진짜 용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정숙 씨의 용기 있는 선택을 댓글로 함께 응원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 줄은 여러분과 저희 모두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 풍경이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